앞서 계층형 군집화에 대해서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군집화 알고리즘 두 번째 분리형 군집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펜 글씨가 쓰여져 있는 이유는 교수님이 다시 레코딩하기 때문입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드디어 K-미즈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군집화, 클러스터링 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이 K평균 군집화인 K-미즈 클러스터링을 떠올리게 됩니다. 앞에서 나오는 그 K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해줘야 되는 파라미터에 해당되고요. 저 K는 이 군집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X는 데이터,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X라고 하는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지고 K는 3이라고 하는 K-미즈 클러스터링을 돌리면 이렇게 덩어리 하나, 덩어리 둘, 덩어리 셋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C1이라고 하는 중심값, C2라고 하는 중심값, C3라고 하는 중심값이 생깁니다. 이렇게 중심값 역시도 3개가 되죠. 자, 각 군집은 하나의 중심을 갖습니다. 그렇죠? 지금 군집 3개인데 중심 3개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각 객체, 이건 데이터 X를 의미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X가 총 11개인 데이터잖아요. 각 객체는 가장 가까운 중심에 할당이 됩니다. 이 C1은 이 X라고 하는 것은 C2와 C3라는 군집에 할당되지 않은 이유는 보세요. C1의 거리, C2의 거리, C3의 거리를 봤을 때 C1이 가장 가깝기 때문이죠. 자, 가장 가까운 중심에 그룹 군집이 할당되고 같은 중심에 할당된 개체들을 모여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합니다. K-미즈 클러스터링은 사전에 군집의 수 K가 정해져야 되는 알고리즘이고요. 아래에 있는 식은 K-미즈 클러스터링의 수학적 수식에 해당이 됩니다. 자, K평균 군집화 K가 2일 때의 예시입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래와 같이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지금 검정색 선분 무시하세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이미 데이터는 검정색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아직 할당되지 않은 거죠. 자, 그 상황에서 두 개의 중심을 임으로 선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C1, C2 C1, C2를 선정하는 방법은 임으로 생성 랜덤입니다. 진짜로 X 데이터에서 랜덤으로 2개 뽑은 거예요. 자, 그리고 생성된 중심을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에 군집을 할당합니다. 어떻게? 가장 가까운 중심에 할당합니다. 가장 가까운 중심에 할당을 해서 모아보니까 어떻게 보인다? 이렇게 C1 군집, 이렇게 C2 군집이 생겼네요. 즉 모든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녀석으로 다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녀석으로 할당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각 군집의 중심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게 업데이트인데요. 자, 아까는 C1과 C2를 랜덤하게 골랐습니다. 선택.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에 할당을 했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C1과 C2가 그 다음 업데이트 되어야 돼요. 자, C1, C2 업데이트. 어떻게? 빨간색 데이터의 평균, 파란색 데이터의 평균을 찾아서
그 각각 평균을 C1, C2라고 하는 거죠. 어때요? 옮겼죠? 여기 있던 녀석이 일로 갔고 여기 있던 녀석이 일로 움직였네요. 이게 바로 3번 각 군집의 중심을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자, 4번 볼까요? 중심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요 2, 3번을 계속 반복합니다. 즉 업데이트한 C1과 C2가 프리비어스 C1과 C2와 완전 동일할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업데이트 하고 나서 또다시 모든 이 데이터와 중심, 가장 가까운 중심의 데이터를 할당하게 되니까 요렇게 만들어지고 요 파란색 두 포인트가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중심값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2번 업데이트 했으니까 또다시 모든 데이터에 중심값 군집을 다시 할당을 하고 또 이렇게 중심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C1과 C2의 변화가 없어서 K-이미지 클러스터링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쪽에 있던 C1과 C2가 각각 중심을 잘 자리 잡으면서 두 개의 덩어리로 이쁘게 군집화를 이루었죠. 자, 이렇습니다. 결국 앞에는 K가 2인 거에 대한 예시일 뿐이고요. 우리는 앞으로 사전에 정의된 K수만큼 중심을 2임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심을 기준으로 모든 데이터에 군집을 할당하고, 여기서 군집이라 하는 게 그런 거죠. 결국 이게 K1이냐 K2냐 K3냐 표현이 좀 그러면 C로 바꿀게요. C1이냐 C1 그룹이냐 C2 그룹이냐, 그래서 CK 그룹까지 있는 거잖아요. 왜냐? K개로 나눌 거니까.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해당하는지를 본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또 C 업데이트, 계속 C 값이 변화가 없을 때까지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이 GIF인데 잘 살펴보시면요, 이 까만색 별표가 C 값이에요. C. 각 그룹의 중심 값입니다. 그래서 요 이터레이션 숫자가 증가할수록 점점 조금씩 움직여서 자리를 잡고, 그렇죠. 요 녹색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쪽까지 다 먹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자신의 유사한 덩어리만 차지하게 되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C 값이 업데이트 되면서 멈추게 되는 그 시점까지 알고리즘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이 K-미니즈 클러스터링입니다. 자, 근데 이 랜덤하게 초기값을 결정하는 부분이 아래와 같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딱 봐도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고 싶은데 초기값을 어떻게 선정하냐에 따라서 불행하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군집화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물론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초기값을 여기로 잡고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반복할수록 중심값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잡아가는 연산 과정, K-민즈 군집화 초기화의 바른 예시에 해당이 되고요. 초기를 여기를 잡고 이렇게 이터레이션을 돌리니까 어때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군집화가 이루어졌네요. 이렇게요. 이게 바로
K평균 군집화 초기화의 잘못된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랜덤 초기화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뭐 다양하게 학자들이 제안을 했지만 크게 3가지 정도가 사용이 되고 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뭐 요런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론은요. K민주 군집화를 여러 번 수행해요. 그래서 가장 여러 번 나타나는 그룹을 할당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또 있는데 첫 번째 요 데이터가 X1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K민지에서 돌리고 났더니 X1을 1번 클래스라고 했어요. 두 번째 K민지에서 X1을 두 번째 클래스, 그리고 세 번째 K민지에서 X1을 첫 번째 클래스라고 했다면 이렇게 결국 가장 빈도가 많은 1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덩어리가 두 개인 K가 2인 K민지를 했다고 치면 결국 우리는 X1을 C1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 랜덤 초기화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K민지를 여러 번 사용을 한 거잖아요. 이게 앙상블 결과를 통합하여 단점을 극복한 방법론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데이터 분포 정보를 활용한 초기화 선정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데이터의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 방법은 사용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가 가우시안 정규 분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초기화를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가우시안 정규 분포는 결국 평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 대칭으로 있는 거잖아요. 즉 위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존재할 테니까 이 분포의 민값을 초기값으로 선정을 하게 되면 뭐 수렴도 빨리 될 거고 잘못된 초기화로 인해서 악영향을 미칠 일은 거의 없겠죠. 문제는 우리가 데이터의 분포를 알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데이터가 많을 때 샘플링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층적 군집화를 한번 수행한 다음 그 계층적 군집화의 중심값을 초기 중심으로 사용합니다. 한 데이터 n개가 한 1000개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20개 정도, 20에서 한 50개 정도 샘플링을 한 다음에 계층적 군집화를 통해서 대략 우리가 K를 예를 들어서 5로 할 거예요. 그러면 K5를 이 계층적 군집화에서 구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구한 군집 5개의 중심을 가지고서 K민주를 돌리는 거죠.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잘 동작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K평균 군집화의 랜덤 초기화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러나 생각보다 초기 중심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매우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떻게 초기화를 할까, 그래서 초기화를 잘해서 군집화의 성능을 높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K평균 군집화는 단순합니다. 알고리즘이 매우 쉬워요. 그리고 K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선정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참 널리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크기의 군집을 잘 찾아내지 못해요. 예를 들면 지금 왼쪽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크기가 서로 다른
군집을 구해야 되는데 K평균 군집화를 해보면요. 다음과 같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군집이 결정이 됩니다. 보면은 결국 서로 다른 크기의 군집을 잘 찾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점은요. 서로 다른 밀도의 군집을 또 잘 찾아내지 못해요. 여기는 엄청 밀도가 높죠. 여기는 엄청 성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군집화의 결과인데요. 이렇게 좀 랜덤 초기화 해가지고 진행을 해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류가 되지 않고 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여기는 덴스한 거, 여기는 스파스한 거 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밀도가 높고 하이 덴시티, 여기 로우 덴시티, 밀도가 낮고 어때요? 잘 군집화를 찾아내지 못하죠? 또 다음과 같이 지역적 패턴이 존재하는 군집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굉장히 스트럭처, 구조가 특이하죠. 이렇게 지역적 패턴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구조가 특이한 거를. 이런 지역적 패턴이 존재하는 군집은 K민즈 클러스터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항상 요 센트로이드 중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디스턴스는 이렇게 결국 이 반경 R이라고 예를 하면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자기 요 안에 있는 C 값으로 X가 할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역적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 군집화 결과를 생성하게 됩니다. 자, K평균 군집화의 파라미터 K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데이터를 주고 K를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물론 2차원 데이터면 3차원 데이터면 우리가 눈으로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해서 대략적인 K 값을 눈대중으로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X 데이터의 차원이 특선 변수가 엄청 높아요. 고차원인 경우에는 결국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없고 눈으로 K 그룹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럴 때 K 값을 선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은데요. 이런 그림을 그려서 요런 지점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성능 지표가 떨어지다가 이제 충분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요 지점, 수렴했다고 봐도 되는 요 지점을 찾아서 K 값으로 고를 건데, 자, 여기가 K의 군집 K의 수, K를 점점 늘려가면서 실험을 하고, 여기는 이 Y축은 성능 지표, 즉 K민즈 클러스터링이 얼마나 군집이 잘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능 지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용한 성능 지표는 SSE라고 해서 에러 값이죠. 그러니까 결국 에러 값은 점점 작아질수록 좋은 건데 요 지점 정도, 그러니까 K가 당연히 커질수록 에러 값이 작아지겠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 해야 돼요. K가 너무 커질수록 연산량이 많아지고 연산 복잡도가 높아지니까 이 K가 작으면서도 이게 어느 정도 수렴의 에러가 혹은 성능 지표가 수렴했다라고 볼 수 있는 이 LVO 지점을 최적의 군집수로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능 지표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자, 보면 지도학습 기반 분류 문제처럼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평가 지표가 K-민즈 클러스터링, 비지도 학습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쉽게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학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내부 평가 지표 혹은 외부 평가 지표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SSE 정도면 될 것 같아요. Sum of Squared Error. 이 에러 값이 뭐죠? 결국에는 x가 이렇게 있고 c 값이 있죠? C2 이렇게 군집 하나, 이렇게 군집 하나, 이렇게 군집 하나. 이렇게 C3가 있을 때 이 x 모든 데이터와 c와의 거리 값의 합, C2와 x 값의 합, 거리의 합, 또 이 세 번째 군집에 해당하는 데이터와 C3의 거리의 합이 바로 이 성능 지표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그 거리는 결국 에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 요 말을 교수님이 앞에서 수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얘기했던 게 이제 바로 이 수식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군집화 평가지표인 SSE는요. 우리가 이제 그 맨 처음에 군집화를 시작을 할 때 좋은 군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잠깐 했었어요. 그때 좋은 군집이란 군집 내 거리는 최소화해야 되고 이렇게 같은 군집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것들은 오밀조밀 모여야 되고 서로 다른 클러스터끼리는 밀어내는 얘네들은 당기고 얘는 밀어서 멀리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군집 내 거리는 최소화하고 군집 간 거리는 최대화하는 것이 바로 군집화, 좋은 군집화의 사례에 해당하는데 안 쉽게도 이 SSE라고 하는 거는 군집 내 거리는 최소화할 수 있는 이 방법인데 군집 간 거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SSE라고 하는 것을 평가지표로 사용할 경우 우리는 이 방법론이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는 이 군집 간 거리를 최대화를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이 교수님이 지금까지 그렸던 이 그림들인데 얘가 C1, C2, 뭐 이렇게 C3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K가 3, 그리고 이 X들이 다 이런 애들, 이 빨간 애들이 X, 이런 애들이 CI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SS를 계산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면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 이렇게 그림을 알 수가 있죠. 갑자기 뚝 꺾이는 그 순간을 K 수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여기도 또 깨졌네요. 자, 또 이게 또 군집화 평가하는 지표가 신뢰 통계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뢰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는 K 값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이 SSE를 통해서 구하는 것보다 이 신뢰 통계량을 통해서 구하는 게 좀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평소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게 이제 그 신뢰 통계량에 대한 수학적 수식이고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A랑 B라고 하는 것이 각각 무엇인지 볼게요. A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AI라는 것은 이 안에 있는 i번째 데이터와 같은 군집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사이의 평균 거리 값입니다. 자, 아시겠죠? 이 AI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녀석이 지금 i번째 데이터라고 했을 때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요 데이터들과의 평균 거리. 만약 이 AI가 작으면 그 소리는 유사한 데이터가 잘 모여있다는 뜻에 해당이 되겠죠. 결국 AI가 작을수록 좋은 녀석이네요. 자, BI를 살펴볼게요. BI는 이렇게
이게 지금 i번째 데이터인데요. 이 자기 자신이 속한 데이터, 자기 자신이 속한 그룹의 데이터가 아닌 애들, 다른 군집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사이의 최소 거리. 자, 이 아이들과 다 거리를 구합니다. 다 구해서 최소 거리를 BI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죠? 이 최소 거리가 클수록 이 인트라 클래스가 멀리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달라야 되는 애들이 멀리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래서 BI는 클수록 좋습니다. 왜냐? 서로 다른 데이터가 잘 흩어져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는 BI는 클수록 좋고 AI는 작을수록 좋다고 했으니 이런 경우는 결국에는 1이 되겠네요. 왜냐면 맥스 취했을 때 BI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즉 실루엣 통계량이 1에 가깝다는 의미는요. 군집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 실루엣 통계량이 마이너스 1에 가깝다는 뜻은 군집화가 결과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실루엣 통계량을 기준으로 K값을 선정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K가 2일 때는 예외적으로 항상 실루엣 통계량이 높아요. 그래서 베스트 스코어가 아니라 두 번째 이 S 값이 두 번째로 1에 가까운 K를 선정하는 것이 바로 좋은 K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살펴보시면 이 데이터에 대해서 K가 2일 때, K가 3일 때, K가 4일 때, K가 5일 때에 대한 실루엣 통계량을 구해본 건데요. 어때요, 여러분?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이 K가 2인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가 빼고 실제로 정성적으로 보셔도 잘 나눠진 것 같지는 않잖아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K가 4일 때 이 실루엣 통계량이 가장 1에 가깝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실루엣 통계량을 통해서 적절한 K값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